택배 왔어요, 택배. 사연 택배. 안녕하세요. 시댁 식구들은 물론이고 남편도 모르게 비밀 출산을 해야 했던 40대 워킹맘입니다. 남편한테는 죽고 못 사는 여자가 있어요. 마누라는 물론이고 자기 자식까지 안중에도 없을 정도로 찐사랑이죠. 한 번은 제가 둘 중에 한 명만 선택하라고 윽박지른 적이 있었는데 남편은 조금의 주저함도 없이 바로 이렇게 말하더군요. 당연히 당신을 포기해야지. 나는 우리 엄마 없이는 못 살아. 네, 제가 결코 이길 수 없는 상대는 시어머니였습니다. 모자지간의 사이가 너무 좋다 못해 제가 감히 비집고 들어갈 틈이 없을 정도로요. 남편은 자전거 동호회에서 처음 만났을 때부터 엄마 얘기를 참 많이 했습니다. 나는 딱 우리 엄마 같은 여자 만나서 결혼할 거야. 엄마랑 사이가 아주 좋은가 봐. 보통 아들들은 크면서 엄마랑 대면대면 하던데. 나는 그게 더 이해가 안 돼. 만약에 말야, 우리 엄마가 죽으면 나도 따라 죽을 거야. 엄마 없는 세상은 상상하기도 싫어. 그때는 30이 넘은 남자가 그런 말을 하는 게 싫지 않았습니다. 다정다감한 남자처럼 보였거든요. 그렇게 3년 동안 연애를 하다가 결혼을 했죠. 하지만 결혼한 내내 둘이 사는 게 아니라 시어머니까지 셋이 함께 사는 느낌이었어요. 남편과 시어머니 사이에서 오히려 제가 소외당하고 심지어 둘 사이를 방해하는 회방꾼 같은 기분이었답니다. 신혼 초반을 제외하고는 남편과 둘이 데이트 한번 제대로 한 적이 없었어요. 주말에 부부가 함께 외식이라도 하려고 하면 시어머니한테서 귀신같이 전화가 옵니다. 엄마, 안 그래도 전화하려고 했는데 우리 지금 외식하려고 막 나가려던 참이야. 밖에서 먹는 음식이 뭐가 몸에 좋겠어? 괜히 돈만 비싸고 말이야. 그러지 말고 집에 와서 저녁 먹어. 너 좋아하는 두루치기가 정말 맛있게 됐어. 오, 두루치기 좋지. 엄마가 또 두루치기 하나는 기깔나게 잘하잖아. 알았어. 지금 바로 갈게. 신나게 데이트 준비를 하다가 갑자기 시댁에 가게 된 저는 맥이 탁 풀렸습니다. 둘이 오붓하게 얘기하면서 맛있는 것도 먹으려고 했는데 편치도 않은 시댁에 가서 눈칫밥을 먹어야 했으니까요. 게다가 저한테는 한마디 상의도 하지 않고 냉큼 시댁에 가서 밥을 먹자는 남편이 얄밉기까지 하더라고요. 우리 둘이 외식하는 거 결혼하고 나서 처음이잖아. 간만에 둘이서만 데이트 좀 하려는데 나한테는 물어보지도 않고 어떻게 일방적으로 혼자 결정할 수 있어? 데이트는 나중에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 우리 엄마가 만든 두루치기 정말 맛있단 말이야. 초등학교 다니는 어린애도 아니고 다 큰 어른이 돼서 뭐가 문제인지 모른 채 그저 두루치기 먹을 생각에 신나하는 모습이 모질이 같아 보였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남편 혼자만 보내고 싶었지만 그랬다가는 저만 속 좁고 나쁜 며느리로 찍히고 말겠죠. 결혼 초반이니까 시어머니와도 친해질 겸 좋은 마음으로 가자고 제 자신을 달랬습니다. 하지만 남편의 말과는 달리 그 이후로도 둘만의 데이트는 꿈도 꿀 수 없었죠. 둘이 데이트를 한다고 하면 무슨 핑계를 대서라도 시어머니는 저와 남편을 꼭 시댁으로 불러들였어요. 갑자기 머리가 아프니까 두통약을 사오라든가 반찬거리가 떨어졌다며 장을 봐달라는 등등 당장 급하지도 않은 일로 저희의 데이트를 방해했죠. 물론 남편은 그때마다 고분고분 엄마 말을 들었고요. 아무리 사이가 좋은 모자지간이라고 해도 이건 좀 너무한다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 번은 이런 일도 있었어요. 엄마가 지금 배가 너무 아파서 꼼짝도 할 수가 없네. 당장 급해서 그러니까 생리대 좀 사다 줘. 엄마가 뭐 쓰는지 알지? 그거 날개 달린 거랑 밤에 쓰는 거랑 하나씩 빨리 사다 줘. 처음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다 큰 아들한테 생리대 심부름이라뇨? 하지만 남편은 늘 해오던 일이어서 그런지 아무런 거리낌도 없이 생리대를 사들고 시댁으로 갔죠. 이런 일이 하도 자주 반복되다 보니까 시어머니가 일부러 우리 사이를 회방하는 게 아닌지 의심이 들더라고요. 좀 이상하지 않아? 당신이랑 둘이서 데이트만 하려고 하면 꼭 어머니한테 전화가 오잖아. 평소에는 그냥 문자로 말씀하시면서
당신이야말로 이상하다. 우리 엄마가 일부러 당신과 나 사이를 방해라도 한다는 거야? 아니, 그런 얘기가 아니라 매번 타이밍이 너무 기가 막히니까. 당신이 우리 엄마를 몰라도 너무 모르네. 고부간에 자주 좀 만나서 얘기도 하고 그래. 남편은 하루에도 몇 번씩 시어머니와 연락을 하면서 오늘은 뭘 했고 내일은 또 뭘 할지 시시콜콜 얘기하는 편이에요. 우리 집에 숟가락이 몇 개인지도 소상히 일러바치는 인물이었죠. 그 말인즉 우리 부부가 데이트를 하든 뭘 하든지 시어머니가 훤히 다 알고 계신다는 뜻이잖아요. 평소에는 전화나 카톡으로 지금 뭘 하고 있는지, 밥은 먹었는지 대화만 하다가 저희가 꼭 데이트를 할 때만 시댁으로 가야 할 일이 반드시 생기니까요. 제 머리로는 이해가 안 돼서 남편한테 화도 내보고 안 가겠다고 버텨도 봤지만 소용이 없었어요. 엄마가 부르는데 어떻게 안 가? 당신이 가기 싫다면 나 혼자서라도 갈게. 나는 우리 엄마 말거역 못해. 덕분에 신혼여행을 제외하고는 둘이서만 오붓하게 여행을 간 적도 없었습니다. 둘이 여행 계획이라도 잡으면 시어머니가 어김없이 연락해서 자기도 따라가겠다 하더라고요. 맨날 둘이 붙어 사는데 여행까지 가서도 둘만 있으면 그게 무슨 재미야? 안 그래도 나도 코에 바람 좀 쐴까 했는데 이참에 같이 가면 되겠다. 고부간에 정도 좀 쌓고. 시어머니와 함께하는 여행이라니 어느 며느리가 반기겠습니까? 하지만 마지못해 처음 몇 번은 셋이 여행을 갔습니다. 아무래도 시어머니가 계시니까 이래저래 눈치도 보이고 신경 쓸 것도 많았죠. 그 중에서도 제일 힘들었던 건 알 수 없는 소외감이었어요. 여행을 다니는 내내 시어머니는 남편의 팔짱을 끼고 사이좋게 어깨동무도 하면서 딱 붙어 다녔고요. 저는 그런 남편과 시어머니의 뒷모습만 쳐다보면서 따로 떨어져 걸었습니다. 남편이 제 손이라도 잡을라 치면 영락없이 시어머니가 둘 사이를 비집고 들어와서 가운데 자리를 꿰차시더라고요. 기분이 정말 묘했습니다. 아무리 모자지간의 사이가 좋아도 이건 선을 넘은 것 같았어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며느리를 질투하나 의심이 갈 정도로 시어머니는 남편에게 집착을 했죠. 남편은 좀 모자란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시어머니한테 모든 것을 물어봤어요. 엄마, 내일 회사에서 중요한 미팅이 있는데 뭐 입고 가면 좋을까? 엄마, 우리 부장님이 부서 회식 메뉴를 나보고 정하라고 하는데 어디서 뭘 먹으면 좋을까? 초등학생도 아니고 다 큰 어른이 엄마한테 별 시시껄렁한 것까지 다 물어보는 게 이상했어요. 게다가 병원 예약에 은행 업무 같은 일도 일일이 시어머니가 남편 대신 해주시더라고요. 사실 결혼 전에도 남편이 마마보이가 아닐까 여러 번 의심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도 저랑 데이트하다 말고 시어머니 전화 한 통에 쭈르르 달려가는 모습을 자주 봤었거든요. 하지만 결혼 전에는 이런 모습이 크게 문제될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어요. 시아버지가 워낙 권위적이고 무뚝뚝하신 분이라서 남편도 시어머니도 시아버지랑은 사이가 별로였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남편은 시어머니가 외로우실까봐 또 시어머니는 아들을 남편 대신으로 생각하시나 보다 모자지간의 사이가 나쁜 것보다는 사이가 좋은 게 더 낫지 않을까 이렇게 안일하게 생각했어요. 결혼하면 이 모든 게 순식간에 달라질 거라고 순진하게 믿었던 거죠. 하지만 막상 결혼을 하니까 그냥 시어머니랑 함께 살지 왜 저랑 결혼을 했는지 도무지 모르겠더라고요. 어른이 돼서 그러면 창피하지 않을까 궁금해서 한 번은 제가 왜 그러느냐고 물어봤어요. 나이가 들면 정서적으로도 부모한테서 독립을 해야지. 너무 마마보이 같잖아. 내 눈에만 당신이 하는 행동이 이상하게 보이는 거야? 다른 사람들은 뭐라 안 그래? 그러자 남편은 오히려 제가 이상하다는 듯이 되묻더라고요. 여자들은 꼭 마마보이라고 싸잡아서 나쁘게 보는데 나는 그게 더 이해가 안 가. 자식이 엄마한테 잘하는 거 그게 뭐가 나쁜 거야? 괜히 여자들이 남편과 시어머니 사이를 갈라놓으려는 거지. 남편은 제가 오히려 시어머니와 남편 사이를 질투해서 그러는 거라며 마음을 곱게 먹으라더군요. 그러는 건 정상이 아니라고 제가 수도 없이 얘기를 했지만
남편은 이미 몸에 밴 듯 모든 일을 시어머니와 상의했죠. 이사를 가는 문제나 집에 가구나 가전을 들이는 사소한 문제까지도 제가 아니라 시어머니와 상의를 했고요. 저희가 사는 집인데 소파는 어떤 것으로 바꿔야 하고 가전제품은 또 어떤 브랜드로 사야 하는지, 김치 냉장고와 에어프라이기는 사야 할지 말아야 할지까지 모든 것을 다 시어머니의 뜻대로 했어요. 저한테는 물어보지도 않고 모자 둘이서 짝짝꿍이 맞아서 집안을 마음대로 바꿨으니까요. 덕분에 집안 인테리어는 물론 살림살이까지도 전부 시어머니의 취향대로 바뀌었죠. 한 번은 제가 홈쇼핑을 보고 너무 예뻐서 알록달록한 폴란드 그릇을 세트로 산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남편이 무슨 일이든 시어머니에게 고해 바치니까 그런 얘기까지도 했나 봐요. 하루는 시어머니가 저희 집을 불시에 찾아와서 갑자기 찬장을 다 열어보고는 하나하나 간섭을 하시더라고요. 그릇은 새하얀 게 최고지. 알록달록한 그릇을 쓰면 보기에나 좋지 입맛이 떨어져. 당장 갖다 버려라. 그리고 살림하는 집에 웬 조미료가 이렇게 많아. 우리 애는 조미료 먹으면 꼭 속이 쓰리단 말이야. 내가 평생 조미료 같은 거 절대 안 쓰고 음식을 해서 자극적인 거는 못 먹어. 그리고는 제가 보는 앞에서 조미료통을 전부 다 쓰레기통에 버리셨어요. 냉장고에 있는 반찬도 일일이 맛을 보시더니 이건 짜다, 이건 싱겁다 하면서 죄다 버리셨고요. 그 전까지 남편은 별다르게 반찬 투정을 안 했어요. 제가 만들어주는 음식은 가리는 것 없이 잘만 먹었죠. 그런데 시어머니가 다녀가신 후 남편은 제가 만든 음식에 토를 달기 시작했어요. 이건 엄마가 한 게 더 맛있는데 우리 엄마 말로는 내가 결혼하고 나서 입맛이 안 좋게 바뀌었대. 그래서 그동안 당신이 한 음식 군말 않고 먹었던 거라고 말이야. 듣고 보니 그런 것 같아. 음식 솜씨만큼은 우리 엄마를 좀 본받으면 좋을 것 같은데 당신이 자주 가서 엄마한테 좀 배워와. 그렇지 않아도 일주일에 두세 번은 꼭 시댁에 가는데 음식을 배워야 한다며 더 자주 가자고 하더군요. 시어머니가 남편한테 뭐라고 하신 게 분명했어요. 엄마 말이라면 파트로 매주를 쓴다고 해도 무조건 믿는 남편이니까요. 이렇게 자주 오라고 할 거면 뭐하러 분가를 하고 따로 사는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남편한테 일주일에 2번 가는 것도 벅찬이 시어머니께 잘 말씀드려서 타협을 해보라고 했죠. 그랬더니 남편이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나는 그런 말 못해. 당신이 알아서 해결하든가. 그럴 자신 없으면 그냥 엄마 뜻대로 해. 우리 엄마가 하는 말이 다 정답이니까. 당신도 우리 엄마 말을 하늘처럼 믿고 따르면 되잖아. 이 글을 쓰는 지금도 기가 막히는데 당시엔 얼마나 어이가 없었는지 말문이 다 막혔습니다. 솔직히 시댁에 가는 문제로 매번 싸우는 것도 지쳤고 그래봐야 소용없다는 것도 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남편은 그 어떤 경우에도 내 편이 아니라 무조건 시어머니 편을 들었습니다. 그 나이 되도록 자기 생각이라는 게 없고 시어머니의 뜻이 곧 자기의 뜻이었습니다. 남들이 아무리 뭐라고 해도 어머니가 맞다고 하면 맞고 틀리다고 하면 틀린 거예요. 물리적으로든 정신적으로든 시어머니에게서 독립할 생각이 전혀 없어 보였습니다. 전세 계약 기간이 끝나서 이사를 할 때도 시댁과 좀 떨어져서 살자고 했더니 절대 안 된다더군요. 지금처럼 10분 거리에 살면서 매일 같이 엄마 얼굴을 보고 엄마가 해주는 밥도 자주 먹고 싶다고요. 제가 어른이랑 결혼한 건지 아니면 철없는 어린애랑 결혼한 건지 헷갈릴 정도였습니다. 그때라도 남편이 마마보이임을 깨닫고 그만뒀어야 했어요. 바람피는 남편이랑은 살아도 마마보이랑은 못 산다고 주변에서 하는 얘기들을 정말 많이 들었거든요. 저도 그 말에 동의하고요. 하지만 남의 눈에 티끌은 보면서 자기 눈에 대들보는 못 본다고 정작 제 일이 되니까 믿고 싶지 않았나 봐요. 게다가 어르신들 말씀이 남자는 애가 태어나면 철이 든다고 하니까 헛된 기대를 품고 있었죠. 내리사랑은 있어도 치사랑은 없다는 말이 있듯이 자기 자식이 생기면 자식이 우선이지 않겠어요? 그러나 제 마지막 기대는 물거품처럼 사라졌습니다. 저희 부부는 결혼 2년 만에 아이를 갖게 됐어요.
양가 집안에서는 처음 보는 손주라서 다들 기대가 컸죠. 임신 초반에는 태어날 아이 생각에 다른 건 신경도 안 쓰였어요. 아이를 가진 몸이라 좋은 것만 보고 듣자는 생각에 남편이나 시어머니가 뭐라 해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렸죠. 그런데 배가 점점 불러오니까 남편이 시어머니와 함께 살자며 합가를 제안하더군요. 앞으로는 배가 더 부를 테니까 당신도 움직이기 힘들 거잖아. 애 낳고 나면 몸조리도 하고 회사에 복직도 해야 할 거고. 지금도 우리 엄마가 거의 집안 살림 다 해주고 있는데 번거롭게 왔다 갔다 할 거 없이 그냥 같이 살면 편하고 좋잖아. 합가하자는 것 역시 남편 혼자의 생각이 아닐 게 뻔했어요. 그 즈음에 시어머니는 걸핏하면 시아버지와 싸워서 저희 집에 거의 매일 피난 오듯이 오셨거든요. 저한테 말은 안 했지만 남편과 하는 대화를 들어보니 시어머니가 가족들 몰래 큰돈을 날린 모양이더라고요. 처음에는 남편이 주는 용돈에 시아버지가 주시는 생활비로 갯돈을 넣다가 수익이 나니까 점점 욕심이 생겼나 봐요. 결국 시댁을 담보로 은행 대출까지 받아서 거액을 계주에게 맡겼는데 계주가 그 돈을 들고 튄 거죠. 깐깐하고 원칙을 따지는 시아버지 성격에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일이었을 거예요. 시아버지와 성격이 판박이인 시아주버니한테는 아예 말도 못 꺼낸 것 같고요. 그렇다고 불똥이 튀는 걸 피해서 딸네 집에서 지내자니 사위 눈치가 보였겠죠. 결국 세상에서 자기 엄마가 최고인 줄 아는 남편한테 합가를 제안했을 거예요. 따로 떨어져 살아도 시어머니와 셋이 사는 느낌인데 합가까지 하면 어떨지 생각만 해도 끔찍했습니다. 절대 안 된다고 했죠. 출산하고 나면 산후조리원에서 지낼 거고 복직하면 애는 친정엄마가 봐줄 거라고요. 친정엄마한테는 애를 봐주는 수고비로 얼마간 용돈도 드리기로 했어요. 물론 제 돈으로요. 그런데 남편은 정색을 하면서 화를 내더라고요. 장모님한테 맡길 거면 용돈을 드리는 게 아니라 오히려 생활비를 받아야지. 우리 집에서 사시는 거니까. 그리고 우리 엄마가 애들을 얼마나 좋아하는 줄 알아? 손주 태어나면 자기가 키우겠다고 옛날부터 얘기했다고. 솔직한 말로 우리 엄마가 장모님보다 애도 잘 보고 살림도 훨씬 더 잘하는데 왜 장모님한테 맡겨? 당신 그러는 거 너무 이기적인 거야. 나도 절대 안 돼. 일일이 반박을 하자니 저까지 치졸해지는 것 같더군요. 그렇다고 남편이나 시어머니의 뜻대로 할 생각도 없었어요. 누가 이기나 보자는 심정으로 버텨보기로 했죠. 그런데 바로 다음 날 시어머니는 아이의 짐을 싸들고 저희 집에 오셨습니다. 우리 손주가 태어나는데 할미가 돼서 가만히 있을 수 있나? 이제부터는 내가 다 할 테니까 너는 내 몸 간수나 잘해. 아이고, 집안 꼴이 이게 뭐야. 이런 돼지우리에서 애를 키우면 없던 병도 생기겠다. 이러니 내가 안 나설 수 있어? 말릴 틈도 없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짐을 내려놓자마자 집안 구석구석을 들쑤셨어요. 마치 자기가 있어야 집안이 제대로 돌아간다는 걸 증명이라도 하듯이 살림살이를 다 뒤집어놨죠. 몸이 무거워지면서 조용히 누워서 쉬고 싶은데 온종일 부산을 떠는 시어머니 등살에 쉴 수도 없었습니다. 아침이 되면 몸이 천근만근인데 입을 털어야 한다면서 저를 억지로 깨워서 거실로 나가게 했고요. 임산부가 있는 집에는 먼지 한 톨 없어야 한다며 하루에도 몇 번씩 시끄러운 청소기를 돌리고 부엌과 욕실은 세균의 온상이라며 이틀에 한 번꼴로 락스를 때려 부으셨어요. 가뜩이나 속이 메스꺼리는데 락스 냄새 때문에 헛구역질이 계속 나더라고요. 락스는 독한 화학약품이라 태아한테도 좋지 않다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도 그만할 생각이 없으셨어요. 보다 못해 남편한테 시어머니를 말려달라고 했는데 남편 말이 더 가관이더군요. 걱정도 팔자다. 우리 엄마가 손주한테 나쁜 일을 하실까? 엄마 오고 나서 집이 반질반질 얼마나 깨끗해? 당신은 아무리 해도 우리 엄마 발뒤꿈치도 못 따라가. 그러니까 이 기회에 잘 보고 우리 엄마 본 좀 받아. 그 뒤로도 제가 무슨 말만 하면 자기 엄마를 본받으라고 입버릇처럼 얘기했어요.
나중에는 그 말에 노이로제가 걸릴 지경이더군요. 출산휴가고 뭐고 다시 출근하고 싶을 정도였으니까요. 애만 낳으면 산후조리원에 갈 수 있으니까 그날만 손꼽아 기다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초저녁에 잠이 들었다가 목이 말라서 깼는데 집안이 조용하더라고요. 다들 나갔나 싶어서 조용히 방을 나와서 식탁 위에 있는 물컵에 물을 따랐죠. 갑자기 건넌방에서 낄낄거리는 소리가 들리더군요. 남편과 시어머니 목소리였어요. 내 아버지랑은 갈라섰으니까 여기 말고는 갈 데가 없어. 괜히 합가한다고 하면 며느리가 지랄할지도 모르니까 너는 그냥 아무 말 말고 있어. 내가 이 집에서 안 나가고 딱 버티고 있으면 지가 무슨 수로 친정엄마를 부를 거야? 그러니까 나중에 애 태어나면 나 용돈이나 좀 주라. 요즘 애 봐주는 아줌마들 한 달에 200은 번다는데 나도 그 정도는 받아야지. 엄마, 무슨 소리 그렇게 해? 엄마가 남들이랑 같아? 남들이 200 받으면 우리 엄마는 300은 받아야지. 저 사람 회사에 복직하려면 어차피 육아 도우미 써야 해. 게다가 엄마가 살림도 해주는데 그 정도는 받아야지. 생활비도 아예 다 줄 테니까 엄마가 알아서 써. 장모님은 내가 절대로 못 오게 할 테니까. 모자가 작당을 하고 저를 등쳐먹으려는데 피가 거꾸로 솟더군요. 스트레스를 받아서 그런지 갑자기 진통이 시작됐습니다. 출산 예정일까지는 일주일도 더 남았는데요. 핸드폰 앱으로 택시를 부르고 가까이 사는 친구한테 문자를 보냈어요. 짐이고 뭐고 챙길 겨를도 없이 조용히 현관문을 열고 나와 곧장 택시를 타고 가까운 병원 응급실로 갔습니다. 택시를 타고 가는 길에 하혈까지 하는 바람에 수술이 예정된 병원까지 갈 수도 없었거든요. 슬리퍼만 끌고 헐레벌떡 달려온 친구의 얼굴을 보자마자 정신을 잃었습니다. 그 뒤로 응급수술에 들어가 무사히 아이를 출산했고요. 친구의 도움을 받아 산후조리원에서 몸을 풀었어요. 제 연락을 받고 지방에서 다급히 올라오신 친정 부모님은 어찌된 영문인지 몰라 한참 동안 말이 없으셨어요. 그렇게 고대하던 첫 손주를 보시고도 마냥 기뻐하실 순 없으셨겠죠. 자초지종을 말씀드리자 엄마는 말없이 제 등만 토닥이셨고 아버지는 한참을 분노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아는 부동산업자에게 전화를 걸어서 당장 서울에서 지낼 만한 집을 알아보라고 하시더군요. 제가 극구 말렸지만 아버지는 가만히 있을 수 없다며 금매로 나온 아파트를 사서 엄마와 함께 지내도록 해주셨어요. 물론 그 사이 남편은 갑자기 사라진 저를 찾아서 발바닥에 땀이 나도록 여기저기 수소문을 했대요. 저는 핸드폰을 아예 꺼놔서 연락이 되지 않았고 친정 부모님은 일부러 전화를 안 받으셨으니까요. 제 친구들과 회사 동료들에게까지 전화를 해서 저희 행방을 묻고 다녔다고 듣기만 했죠. 몸이 회복될 때까지는 남편의 얼굴을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한 달쯤 지나자 지쳤던 몸도 마음도 어느 정도 수습이 되더군요. 그때부터는 제가 해야 할 일이 뭔지 또렷이 정리되기 시작했습니다. 제일 먼저 살던 집을 처분했어요. 그 집은 친정아버지가 반을 보태주셨고 나머지 반은 제 이름으로 대출을 받은 돈으로 마련한 거거든요. 남편이 다니는 회사보다 제가 다니는 회사가 더 대출을 많이 받을 수 있어서 제 이름으로 했던 거고요. 시세보다 싸게 내놓은 데다 도배까지 해주겠다고 하니 집을 보여주지 않아도 금방 팔리더군요. 다음은 시어머니가 일주일에 한 번 노래 교실에 가는 날을 노렸어요. 남편은 회사를 가니까 집에는 아무도 없었거든요. 그때를 틈타 집 안에 있는 가구를 전부 옮겼습니다. 그리고는 텅 빈 집에 사람을 불러 도배를 시작했죠. 얼마 지나지 않아 시어머니가 놀란 얼굴로 현관에 들어서더군요. 당신들 뭐야? 누군데 주인도 없는 남의 집에 함부로 들어와? 경찰에 신고할 거야. 현관문은 열려있고 집안은 아무것도 없이 휑한 데다 낯선 사람들까지 와 있으니 놀라 까무러칠 일이겠죠. 당황해서 소리를 지르며 핸드폰으로 연락을 하려는 시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경찰에 신고를 해도 제가 해요. 제가 이 집 주인이라서요. 참,
다음 달이면 집주인이 바뀔 거예요. 집은 이미 팔렸고요. 다음에 이사 올 사람들이 도배를 하는 거니까 이제 여기 오시면 안 돼요. 그때는 진짜 무단으로 남의 집을 침범하는 거고 경찰이 와서 잡아가도 할 말이 없으실 거니까요. 시어머니는 아예 거실 바닥에 드러누워서 고래고래 소리를 치며 어깃장을 놓더군요. 네가 미치지 않고서야 우리한테 어떻게 그래? 우리 아들 올 때까지 꼼짝 말고 여기 있어. 우리 아들이 오면 너 가만 안 둘 테니까. 자식 얼굴도 안 보여주는 년 반드시 감방에 쳐놓고 말 거야. 네, 그러시든지 말든지. 잘난 아들한테는 제가 대신 전화할게요. 와도 별 소용은 없겠지만요. 제가 핸드폰을 들고 현관문 밖으로 나가니까 시어머니도 따라 나오더군요. 시어머니가 나온 걸 확인하고는 현관문을 닫아버렸어요. 이미 현관문 비밀번호를 바꿔버렸거든요. 그 사실도 모른 채 시어머니는 우리 아들 하면서 무슨 주문이라도 외듯 손까지 모으고 있더라고요. 여보세요? 난데 길게 말할 것도 없이 핵심만 얘기할 테니 잘 들어. 당신 이제 망했어. 집도 절도 없이 쫓겨났으니까. 그렇게 오매불망하는 어머니랑 오붓하게 살 집부터 마련하고 회사로 이혼 서류 보낼 테니 도장이랑 인주나 잘 준비해. 아이 얼굴이라도 보고 싶으면 순순히 도장 찍는 게 좋을걸? 아니면 양육비까지 탈탈 털어줄 테니까 각오하고. 따지고 보면 이렇게 끝내고 말 게 아니라 내가 당신한테 받아야 할 돈까지 있는데 그건 내가 너그러운 마음으로 퉁 쳐줄 테니까 고마운 줄 알아. 괜히 딴 마음 품고 욕심 부렸다간 곧장 지옥문 열리는 거야. 남편은 잔뜩 성이 난 목소리로 개거품을 물었지만 저는 아랑곳하지 않고 제 말만 하면서 끊었습니다. 그리고는 유유히 그곳을 빠져나왔죠. 막혔던 속이 뻥 뚫리면서 오랜만에 숨이 쉬어졌어요. 제가 자리를 뜨고 나서 뒤늦게 남편이 왔지만 이미 도배는 다 끝났고 현관문은 굳게 닫힌 상태였죠. 남편은 그날 이후 하루에도 수백 통씩 전화를 해댔어요. 시어머니도 마찬가지였고요. 하지만 묵묵부답으로 일관하자 일주일쯤 지났을 무렵 문자 한 통이 왔더라고요. 대출은 네 이름으로 받았어도 대출이자는 같이 갚았잖아. 게다가 살림도 같이 장만했는데 그걸 네 맘대로 처분해? 재판까지 가느라고 진흙탕 싸움 만들지 말고 당장 3천만 원 토해내. 안 그러면 회사로 찾아갈 거야. 쪼잔하고 치졸하기가 이를 데가 없었습니다. 저희 아버지 돈으로 집값의 반을 댔는데 그렇다면 자기도 우리 아버지한테 드렸어야 할 이자까지 토해내야죠. 할 말은 많지만 더럽고 치사해서 남편 통장으로 200만 원을 입금했습니다. 가구랑 가전을 처분한 값이었죠. 무슨 기준으로 당신 지분이 3천씩이나 된다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아빠한테 빌린 돈 그거 이자 보내면 생각해 볼게. 그리고 회사로 찾아온다면 누가 무서워할 줄 알아? 나도 당신 회사 가서 다 뒤집어 놓을 테니까 어디 개싸움 한번 해보자고. 이미 독하게 마음을 먹었고 싸움에서 지지 않을 자신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자기도 회사에 다녀야 하니 그건 바라지 않겠죠. 회사 동료들한테 마마보이라는 걸 들키고 싶지도 않을 거고요. 하지만 남편과 시어머니는 저희 아버지가 운영하는 회사에 무작정 쳐들어가서 돈 내놓으라며 난장을 부렸대요. 하나밖에 없는 딸일이라면 눈에 쌍심지를 켜고 달려드는 저희 아버지는 그걸 그냥 두고 볼 수가 없었대고요. 기물파손죄로 경찰을 부르고 남편 회사에 직접 찾아가 내용 증명까지 들이미면서 망신을 준 모양이더라고요. 한 번만 더 찾아오면 무슨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회사 못 다니게 하겠다고 무섭게 경고도 하고요. 이제는 인연이 다한 시아버지를 찾아가서 그간의 사정을 자세히 설명하고 단도리까지 부탁했다고 해요. 제가 알고 있는 시아버지는 이런 수모를 겪고 가만히 있으실 분이 아니었어요. 시어머니와는 이미 이혼을 한 상태였지만 매달 어느 정도 경제적인 지원을 해주셨거든요. 그런데 그 돈을 다 끊고 부자지간에 연도 끊겠다며 앞으로 유산 상속은 물론 어떤 경제적 지원도 기대하지 말라고 하셨대요. 남편은 그간 자기 엄마한테 갖다 바치느라 변변히 모아놓은 돈도 없었습니다. 그러니 그 말에 벌벌 떨었겠죠. 집도 없이 온전히 자기 힘으로 시어머니를 모셔야 하는데 둘 다 씀씀이가
해픈 편이라 엄두가 나지 않았을 거고요. 그동안은 둘이 버는 데다 제가 남편보다 벌이가 더 괜찮았거든요. 그러니 아쉬운 줄 몰랐을 거예요. 궁지에 몰린 남편과 시어머니는 이혼만은 안 된다며 끈질기게 연락을 시도했어요. 우리 애를 생각해서라도 이혼만은 다시 생각해줘. 당신이 원한다면 내가 엄마랑 인연이라도 끊을게. 어이가 없었습니다. 세상에 둘도 없는 마마보이가 엄마랑 인연을 끊다니요. 그 말이 믿기지도 않았지만 엄마 없이는 한순간도 못 살겠다던 사람이 순간 돌변하는 게 더 기가 막혔습니다. 이혼 조정 때 잠깐 만났을 적엔 남편이 무릎을 꿇고 시어머니가 제 옷자락을 붙든 채 울며불며 매달렸어요. 그 모습을 보고 인간적인 연민이 들기보다는 사필귀정, 인과응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본체, 만체하면서 옷자락을 뿌리치고 가던 길 가려고 하니까 시어머니가 본색을 드러내더군요. 너는 뭐가 잘났다고 우리 귀한 아들을 무시해? 우리 아들이 너 없으면 뭐 큰일이라도 날 줄 알아? 너보다 몇백 배는 더 좋은 여자 만나서 떵떵거리며 잘 살 테니까 나중에 후회하지나 마라.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라더니 그 말이 딱 맞더군요. 자기들 눈에는 세상에 둘도 없는 귀한 아들, 하늘 같은 엄마겠지만 남들 눈에도 그렇게 보일까요? 다 큰 어른이 돼서도 엄마 치맛자락을 붙들고 독립을 못하는 남자를 어느 누가 반기겠어요. 제가 그동안 제 얼굴에 침 뱉는 것 같아서 다른 사람한테는 말도 못하고 인터넷을 막 뒤졌거든요. 저랑 비슷한 처지에 있거나 비슷한 고민을 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 얘기를 듣고 위안이라도 받으려고요. 그랬는데 마마보이 남편이나 남자친구 때문에 고민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행여 도움이 될까 싶어서 댓글도 꼼꼼히 살펴봤는데 하나같이 늦기 전에 헤어지라는 말들 뿐이었어요. 그때는 자기 일이 아니라 남 얘기라고 이렇게 쉽게 감나라, 배나라 하는 건가 의심하기도 했죠. 하지만 지나고 보니 마마보이라는 걸 알자마자 헤어지는 게 상책이겠더라고요. 저처럼 정 때문에 망설이거나 아이가 생기면 달라지겠거니 헛된 기대를 품어봤자 달라지는 건 없으니까요. 겪어보니까 마마보이라는 건 그냥 그 사람 자체예요. 평생을 그렇게 살아왔고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거죠. 행여나라면 고칠 수 있다. 나를 만나면 달라질 거다.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요. 더 정들기 전에 마음 단단히 먹으시길 바랍니다. 헤어질 결심을 하는 게 아무리 괴롭고 힘들어도 결혼하고 나서 평생을 외롭고 힘들게 사는 것보다는 나을 테니까요. 저도 일찍 깨달았다면 더 좋지 않았을까 하고 후회하는 날이 많았습니다. 그래도 무럭무럭 커가는 아들을 보며 짧았던 제 결혼 생활의 의미를 찾으려고 해요. 요즘 엄마들을 보면 자식을 손바닥에 놓고 하나부터 10까지 뭐든 좌지우지해야 직성이 풀리는 엄마들이 제법 많더라고요. 물론 자식을 아끼고 위하는 마음에서 그렇겠지만 저는 아들을 그렇게 키우고 싶지 않습니다. 제 바람은 우리 아들이 독립적이고 성숙한 진짜 어른으로 자라는 거예요. 엄마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아이가 아니라 엄마 없이도 혼자서 자기 일을 결정하고 행동에 대한 책임도 스스로 질 수 있는 그런 아들로 키우고 싶어요. 물론 매번 마음 먹은 대로 되는 건 아닙니다. 마음이 조급해져서 제 맘대로 하고 싶을 때도 많죠. 아이는 모든 게 처음이라서 배우고 익혀야 하는 게 많지만 어른도 마찬가지잖아요. 저도 엄마는 처음인데 좋은 엄마가 되기 위해서도 배워야 할 게 많다는 걸 하루하루 절감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들을 무력한 마마보이로 키우지 않고 독립적인 한 인간으로 잘 키울 수 있도록 여러분의 많은 응원 부탁드릴게요. 더불어 저처럼 혼자 자식을 키우는 싱글맘들도 열심히 응원하겠습니다. 우리 금쪽 같은 자식들을 부모 도움이 필요한 반푼이나 부모의 소유물이 아니라 어엿한 인간으로 잘 키워봐요. 지금까지 제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